저는 북한에서 범죄자였습니다. 정치 범수 용소에 끌려갈 만한 사상범도 아니었고 나라의 돈을 떼먹은 경제사범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도덕적 범죄자,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불륜을 저지른 놈이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보다 저를 더 끈질기게 따라다니던 꼬리표가 있었습니다. 동네 안악들이 우물가에 모여 수군대던 그 멸시 어린 단어. 보위부 지도원이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내뱉던 그 모욕적인 호칭. 저기 83이 지나간다. 저 집구석은 근본도 없는 83부부야. 짝퉁 인생들이지. 여러분은 83부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분들에게는 참으로 생소한 단어일 겁니다. 숫자 83. 이 건조한 숫자가 북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치욕적이고 동시에 끈적거리는 욕망의 냄새를 풍기는지 아시는지요? 이 단어의 유래를 알기 위해서는 시계를 거꾸로 돌려야 합니다. 1984년 8월 3일이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의 경공업 전시장을 둘러보다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가에서 원자재를 다 대줄 수 없으니 공장이나 기업소에서 나오는 부산물, 폐자재를 이용해서 인민들이 쓸 생필품을 만들라. 이것이 그 유명한 8월 3일 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말은 번지르르 했습니다. 자력갱생 내부 예비 동원.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었습니다. 쓰레기나 다름없는 폐자재를 주워다가 억지로 물건을 만들었으니 그 꼴이 오죽했겠습니까? 신발은 사흘만 신으면 밑창이 입을 쩍 벌렸고 플라스틱 바가지는 물을 담자마자 줄줄 샜습니다. 칫솔이라고 만든 것은 멧돼지 털처럼 억세서 잇몸에서 피가 철철 나게 만들었죠. 북한 장마당에서 8.3이라는 딱지가 붙은 물건은 곧 가짜 불량품 쓰레기 믿을 수 없는 짝퉁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악한 물건을 볼 때마다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또 83이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더럽고 모욕적인 단어가 물건이 아닌 사람에게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신성해야 할 부부라는 단어 앞에 말입니다. 83부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불량품 취급을 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실상 부부로 살아가는 남녀를 일컫는 은어입니다. 더 정확하고 더 자극적으로 말해볼까요? 멀쩡히 살아있는 법적 배우자를 서류상으로만 남겨둔 채 다른 사람과 살림을 차려 밤마다 몸을 섞는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솔직하게 까놓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불륜남이었습니다. 가정이 있는 유부남 주제에 다른 여자의 치마폭에 쌓여 밤을 지새우던 파렴치한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보입니다. 뭐야, 그냥 바람난 이야기잖아? 더러운 불륜 미화 아니야? 그렇게 욕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변명하고 싶습니다. 아니, 핏대를 세워 억울함을 토해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가짜가 되어야만 했는지, 우리가 왜 83이라는 불량품 딱지를 이마에 붙이고 숨죽여 헐떡여야 했는지 말입니다.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단순히 가난해서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배급을 끊어버리고 모든 시스템이 마비된 그날부터 북한이라는 거대한 사회는 동물의 왕국으로 변했습니다. 도덕, 윤리, 조강지처에 대한 의리, 그런 건 배부른 돼지들이나 씹어먹는 사치품이었습니다. 내 백가죽이 등짝에 달라붙고 내 새끼들이 굶어 죽어나가는 판에 인간으로서의 존엄 따위는 옥수수죽 한 그릇보다 가치가 없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아침 7시면 공장에 나가고 저녁이면 집에 돌아와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는 것이 꿈이었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배급을 중단하자 제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공장은 멈췄고 월급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가정은 가장 먼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배고픔은 사랑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기생충이더군요. 처음에는 쌀이 없어서 싸웠습니다. 나중에는 뗄감이 없어서 싸웠고 결국에는 서로의 존재 자체를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볼 때마다 악을 썼습니다. 남자가 되어서 처자식 하나 못 건사하니 나가서 도둑질이라도 해오란 말이야.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과 사리가 가득했습니다. 그 차가운 방구석은 무덤보다 더 싸늘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씻지 못한 땀냄새와 삶에 찌든 악취가 났습니다. 밤이 되어 이불을 펴도 저는 그녀를 안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산의 구실은 멈춰버렸습니다. 돈 없는 수컷은 북한 땅에서 거세당한 넷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우리는 살기 위해 흩어졌습니다. 아내는 장사를 하겠다며 장마당으로 나갔고 저는 먹을 것을 찾아 산으로, 강으로 떠돌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였지만 사실상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길바닥에서 저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저처럼 가정이 파탄나고 세상에 버림받은 채 떨고 있던 한 여자. 우리의 만남은 로맨틱한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서로의 상처를 하다주는 짐승들의 조우였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영하 20도의 북한 겨울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혼자 자면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체온이 누군가의 살결이 미치도록 그리웠습니다. 동무, 오늘 밤 너무 춥지 않소?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물었을 때
저는 주저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뜨거웠습니다. 그 뜨거움이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우리는 좁은 단칸방에서 냄새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서로를 탐했습니다. 법? 도덕? 당장 내 몸이 녹아내리고 내 아랫도리에 피가 도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는 서로의 몸을 난로 삼아 생존을 위해 엉겨붙었습니다. 남들 눈에는 더러운 불륜이었겠지만 우리에게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럼 이혼하고 떳떳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이곳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그것이 상식이니까요. 사랑이 식으면 헤어지고 새로운 사랑을 찾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북한은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북한에서 이혼은 곧 반역입니다. 장군님의 은혜 아래 화목한 사회주의 대가정을 이루라는 당의 교시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행위입니다. 재판소의 문턱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았습니다. 이혼 청구 소송을 내는 순간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인민반회의에 끌려나가 개처럼 비판받아야 했습니다. 혁명화 구역으로 가고 싶어 환장했나. 판사는 서류를 보기도 전에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뇌물을 바칠 돈이 없는 가난한 백성에게 법은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우리를 옥죄는 쇠사슬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나라. 서류상의 배우자와는 이미 남남이 되었지만 법적으로는 평생 묶여 있어야 하는 나라. 그 모순덩어리 체제가 평범한 가장이었던 저를 그리고 수많은 북한 주민들을 83부부라는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짝퉁 인생을 강요받았습니다. 진짜 마음을 준 사람과는 범죄자처럼 숨어서 살아야 했고 마음이 떠난 사람과는 서류상으로 묶여 쇼윈도 부부 행세를 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남인 척 스쳐 지나가야 했습니다. 눈이 마주쳐도 애써 외면하며 가슴 졸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대담해졌습니다. 인민반장의 눈을 피해 보안원의 순찰을 피해 우리는 은밀한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문고리에 숟가락을 꽂아 잠그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나눴던 그 숨막히는 미러들. 우리 들키면 죽는 거 알지? 알아. 그래도 지금은 당신 살결이 더 좋아. 공포가 클수록 쾌락은 더 짜릿했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하나하나에 심장이 멎을 것 같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깊이 더 격렬하게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내일은 없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탐닉하던 그 달콤한 죄악이 곧 우리 목을 조여올 올가미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동네 안악들이 입방하는 뱀처럼 담벼락을 넘어 퍼져나갔고 비사회주의 그룹바의 명단에 우리 이름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점잖은 탈북 스토리가 아닙니다. 욕망의 눈이 멀어 법을 어기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 결국 사성까지 넘게 된 어느 타락한 연인들의 도주국입니다.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옥 안에서 벌어진 가장 은밀하고도 위험한 83부부의 실체. 그 적나라한 침실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집구석은 지옥이었습니다. 아니, 지옥이라는 말도 사치스러웠습니다. 그곳은 서로의 살점을 물어뜯는 악의 다툼의 현장이었습니다. 법적인 내 안에 10년 전 결혼식장에서 수줍게 웃던 그 조강지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건 토끼만 남은 악기였습니다.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멈춰버린 공장 기계 앞에서 먼지만 마시다 돌아온 저녁이었습니다. 팝상 위에는 물띠 묽은 옥수수죽 2그릇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아내 입에서 독설이 터져나왔습니다. 야, 이 병신 같은 사내 새끼야. 옆집 철순의 아바이는 중국 밀수에서 달러를 벌어오는데 너는 달린 거라곤 그 짝불알 두 쪽밖에 없니? 그녀의 눈은 뒤집혀 있었고 입가에는 거품이 맺혀 있었습니다. 남자가 되어서 처자식 굶겨 죽일 작정이냐고. 나가서 도둑질이라도 해오란 말이야. 그녀가 밥상을 엎었습니다. 멀건 죽이 바닥에 쏟아졌고 제 자존심도 그 오물 속에 처박혔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나라가 배급을 안 주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하지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돈 없는 수컷은 짖을 자격도 없었으니까요. 밤은 더 끔찍했습니다. 단칸방에서 이불 하나를 덮고 누웠지만 그녀에게선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씻지 못한 땀 냄새, 시장 바닥에서 배워온 젓갈 냄새, 그리고 삶에 대한 증오가 뒤섞인 역겨운 악취였습니다. 그녀의 살이 제 몸에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칠어진 피부는 사포 같았고 뼈만 남은 몸뚱어리는 앙상한 장작개비 같았습니다. 한때는 저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했었지 하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징그러웠습니다. 내 인생을 갉아먹는 기생충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욕망? 말라비틀어진 우물처럼 제 아랫도리는 차갑게 식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집이 감옥 같았습니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밖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기계 공장은 이미 거대한 고철 무덤이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멈춘 지 3년. 공장 안은 낮에도 어두컴컴했고 을씨년스러운 바람만이 깨진 창문 틈으로 드나들었습니다. 그곳은 타락의 온상이었습니다. 간부들은 공장 부품을 떼어다 장마당에 팔아먹고 그 돈으로 기생집에서 술판을 벌였습니다.
우리 같은 힘없는 노동자들은 그들이 던져주는 술찌꺼기나 얻어먹으며 구석에 모여 앉아 화투판을 벌이거나 신세를 한탄했지요. 야, 김동무. 사는 게 재미없지? 집에 가봐야 바가지나 긁히고. 작업반장이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킬킬거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이럴 땐 말이야, 새로운 맛을 좀 봐야 사내가 힘이 나는 법이야. 안 그래? 그의 말이 뱀의 혀처럼 제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새로운 맛. 그 지긋지긋한 옥수수죽 말고 썩은 냄새나는 아내 말고 혀끝을 자극하는 짜릿한 고기 맛 같은 거 말입니다. 제 발길은 저도 모르게 장마당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북한 사회주의가 무너진 자리에 피어난 욕망의 해방구이자 타락의 천국이었습니다. 온갖 물건이 넘쳐나고 돈 냄새와 사람 냄새가 진동하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보았습니다. 먼지와 소음으로 가득 찬 장마당 구석, 쭈그리고 앉아 중국산 짝퉁 담배를 팔던 여자. 첫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녀는 달랐습니다. 남들처럼 허름한 인민복을 입고 있었지만 단추 하나를 풀어헤친 그 옷깃 사이로 언뜻 보이는 목선이 유난히 하얗더군요. 무엇보다 그녀의 입술. 시뻘건 싸구려 루즈를 쥐잡아먹은 듯 짙게 바른 그 입술이 흑백 세상인 북한 땅에서 유일하게 색깔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경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서너 살 아래. 남편이 있었지만 몇 년 전 중국으로 돈 벌러 간다며 나간 뒤 소식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과부 아닌 과부. 하지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녀가 저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돈 못 벌어오는 벌레 보듯 경멸했다면 경이는 저를 수컷으로 봐주었습니다. 담배 한 갑을 사며 손이 스쳤을 때였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가락 끝이 제 손바닥을 아주 살짝 의미심장하게 긁더군요.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찌릿한 전율이 손끝을 타고 올라와 척추를 때렸습니다. 동무, 담배만 사지 말고 나랑 술도 한 잔 사지 않겠소?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끈적했습니다. 마치 꿀을 바른 덫처럼 달콤하고 위험했습니다. 그녀에게선 제 아내에게서 나던 썩은 냄새가 아니라 싸구렸지만 머리가 핑 돌게 만드는 짙은 분 냄새가 났습니다. 그 싸구려 향수 냄새가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대낮부터 장마당 뒷골목에 있는 8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정집을 불법으로 개조해 술과 밥을 파는 은밀한 식당. 붉은 전구가 켜진 좁고 어두운 방. 술이 몇 잔 들어가자 공기는 터펴졌고 우리의 숨소리는 거칠어졌습니다. 테이블 밑으로 그녀의 무릎이 제 허벅지에 닿았습니다. 살며시 닿은 것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비벼대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지? 나도 그래. 그녀가 술잔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이 추운 날 혼자 자려니 뼈마디가 시려. 누가 좀 녹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녀의 유혹은 직설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돈을 바라고 몸을 파는 꽃뱀에 계산된 유혹과는 달랐습니다. 그녀 역시 외로웠고 굶주렸고 무엇보다 남자의 체온에 목말라 있는 암컷이었습니다. 제 아내에게서 받지 못했던 인정, 그리고 사내로서의 확인. 경이는 그걸 줄 수 있는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술기운이었는지 아니면 억눌려왔던 욕정이 화산처럼 폭발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좁고 더러운 방구석에서 우리는 짐승처럼 엉겨붙었습니다. 아내와 할 때는 의무감에 억지로 몸을 움직였다면 경이와의 관계는 전쟁이었습니다.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탐했고 숨이 끊어질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의 살결은 뜨거웠습니다.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는 그 열기가 제 차가운 몸을 녹였습니다. 밖에서 누가 듣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해도 좋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짜릿했습니다. 차가운 북한 땅에서 유일하게 온기가 느껴지는 곳, 유일하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곳이 바로 그녀의 품속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에 있는 아내는 이제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경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공장에 출근해서도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그녀의 신음소리로 들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마련해서 그녀에게 고기라도 사줄까? 어떻게 하면 아내 몰래 핑계를 대고 그녀의 자취방에 가서 하룻밤 더 뒹굴까? 그 생각에 미쳐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대담해졌습니다. 처음엔 장마당 뒷골목에서 몰래 만났지만 나중에는 아예 제 짐을 조금씩 싸서 그녀의 자취방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인 아내? 이혼? 그런 복잡하고 꼴찌 아픈 절차 따위는 개나 주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83부부가 되기로 했습니다. 가짜면 어떻습니까? 짝퉁이면 어떻습니까? 당장 오늘 밤 내가 껴안고 잘 수 있는 여자가 진짜 내 여자 아니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구석 밤마다 교성이 담을 넘는다더라. 망측해라. 83년 놈 자놈들이 아주 살판이 났네. 본처는 어쩌고 저 지랄들이야? 비난과 조롱이 화살처럼 쏟아졌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깊이, 더 은밀하게 서로에게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끝에 선 연인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탐닉하던 그 달콤한 쾌락이 곧 우리 목을 조여올 피비린내 나는 올가미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민반장의 매서운 눈초리가 뱀처럼 우리 집 담벼락을 훑고 지나가고 있었고 버림받은 제 아내의 토끼 어린 눈빛이 어둠 속에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제법적인 아내, 그 악기 같은 여자가 잠든 틈을 타 옷까지 몇 개만 쑤셔 넣은 가방을 들고 도망쳤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냄새나는 방구석, 나를 벌레 취급하던 그 눈빛,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끊어내고 싶었습니다. 경희의 자취방 문을 두드렸을 때 그녀는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제 젖은 어깨를 보고는 상황을 파악했는지 아무 말 없이 수건을 건네주더군요. 왔어? 잘했어. 이제 여기서 살자. 그녀의 방은 따뜻했습니다. 연탄난로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벽지에는 분홍색 꽃무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진짜 부부처럼 끌어안고 잤습니다. 법적으로는 불법이고 사회적으로는 매장당할 짓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안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83부부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쾌락은 잠시였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사랑만으로 배가 부를 순 없었습니다. 두 입이 풀칠이라도 하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은 돈이. 우리는 숨어 사는 죄인이었기에 남들보다 배는 더 많은 유지비가 들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아는 오빠가 있는데 일 좀 해볼 생각 없어? 어느 날 밤 경희가 제 가슴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질투심이 확 치솟았지만 그녀가 말한 오빠의 정체를 듣고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장마당 일대를 주름잡는 거물급 돈주돈의 주인 최 사장이었습니다. 중국과 무역을 하며 달러를 긁어모으는 사람. 보이부 간부들도 형님, 아우하며 굽실거린다는 그 실세였습니다. 경희는 사실 최 사장의 물건을 받아 파는 소매상 중 하나였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관계였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자존심 따위는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했으니까요. 최 사장을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합니다. 그의 집은 별천지였습니다. 일제 컬러 텔레비전, 푹신한 가죽 소파,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양주병. 최 사장은 거만한 자세로 외제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저를 위아래로 후어보았습니다. 경희가 데려온 놈이 너냐? 허우대는 멀쩡하네. 겁은 없고? 없습니다. 시키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저는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는 제 눈빛에서 굶주린 늑대를 보았을 겁니다. 잃을 게 없는 놈만큼 부려먹기 좋은 사냥개는 없으니까요. 좋아. 오늘 밤부터 물건 좀 날라라. 보안원들은 내가 다 기름칠해놨으니 걱정 말고. 그날부터 저는 최 사장의 따까리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하는 일은 간단했지만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밤마다 국경 근처나 기차역 화물칸에서 던져지는 물건들을 받아 지정된 장소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 물건이 무엇인지는 알 필요도 없었고 알아서도 안 됐습니다. 중국산 마약빙두일 수도 있고 한국 드라마가 든 USB일 수도 있고 골동품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보수는 짭짤했습니다. 최 사장이 던져주는 돈다발을 받아들 때마다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게 돈 맛이구나. 이게 권력의 맛이구나. 그 돈으로 경희에게 쌀밥에 고깃국을 먹였고 그녀의 입술에 더 붉은 루즈를 사다 발라주었습니다. 경희는 밤마다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역시 내 남자야. 최고야. 그녀의 칭찬은 마약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돈만 있다고 안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83부부였습니다. 주변의 시선, 특히 인민반장 주민 감시 책임자의 눈을 피해야 했습니다. 인민반장은 여우 같은 늙은이였습니다. 우리 집에 남자가 드나든다는 낌새를 채고는 수시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희 동무 집에 누구 있어? 밤마다 말소리가 들리던데? 그때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미리 준비해둔 비타민을 꺼내야 했습니다. 여기서 비타민은 건강보조제가 아닙니다. 북한 은어로 뇌물, 특히 고급 담배나 현금을 뜻합니다. 저는 문틈으로 최 사장에게 받은 외제 담배 한 보루와 현금을 찔러 넣어 주었습니다. 반장님, 우리 사촌 오빠가 잠시 와 있는 겁니다. 눈 좀 감아주십시오. 이거 약소하지만 비타민 좀 하시고. 인민반장은 능구렁이처럼 웃으며 뇌물을 챙겼습니다. 아이고, 사촌 오빠가 참 자주 오네. 알았어. 내 입은 무거우니까 걱정 말라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 우리는 뇌물로 쌓아 올린 모래성 위에서 아슬아슬한 신혼 살림을 이어갔습니다. 낮에는 장마당의 건달로, 밤에는 경희의 뜨거운 남편으로. 저는 이 위험한 이중생활에 취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버리고 온 과거에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장마당에서 아는 동생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형수님이. 아니, 형님 본처가 지금 안전부 경찰서 앞에서 서성거리는 걸 봤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 법적 아내. 제가 쓰레기처럼 버리고 나온 그 여자가 토끼를 품고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녀는 단순히 이혼 소송을 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경희를 비사회주의 범죄자로 고발하러 간 것입니다. 남편의 불륜을 신고하면 자신도 망신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를 죽이기 위해 자폭을 결심한 겁니다. 그년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안전부에 잡혀가면 끝장이었습니다. 불륜죄에다가 최 사장의 뒤를 봐주는 불법 밀수 혐의까지 드러나면 저는 공개 처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팠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눈이 퀭하고 광기에 서린 짐승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희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차마 그녀에게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이 달콤한 꿈이 깨져버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가 문턱까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희를 품에 안고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마치 감옥의 철창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우리의 83부부 생활은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폭탄이 터지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신경질적으로 들린다. 폭풍우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고요함이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닥친 폭풍은 고요함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장마당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제 법적 아내가 눈에 핏발을 세우고 안전부 경찰서와 보이부 비밀 경찰을 제 집 드나들 듯 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이혼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경희, 이 더러운 83부부를 세상에서 지워버리기로 작정한 폭수의 화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자다가 문득 잠이 깨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골목길 어귀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제 아내. 제가 버린 여자. 그녀는 미동도 없이 우리 집 창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것 같아 소름이 끼쳤습니다. 경희야, 느낌이 안 좋다. 당분간 몸을 사려야겠어. 저는 불안에 떠는 경희를 달랬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우리가 돈주 최 사장의 뒷배를 믿고 너무 설쳤던 겁니다. 최 사장의 뇌물도 인민반장의 묵인도 한 맺힌 여자의 폭수심 앞에서는 종이장처럼 무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왔습니다. 운명의 밤이었습니다. 새벽 3시경 밖에서 육중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반 승용차가 아니었습니다. 북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끼는 그 소리. 보이부의 우아즈러시아제 군용 지프 소리였습니다. 끼익하고 차가 멈추는 소리와 함께 군홧발 소리가 우리 집 쪽으로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경희야. 놈들이야. 튀어야 해. 제가 소리치며 이불을 걷어차는 순간이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과정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냥 문짝을 통째로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시뻘건 손전등 불빛 4-5개가 방 안을 어지럽게 비췄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이 더러운 간통쟁이 새끼들. 다 알고 왔다. 꼼짝마. 그들은 동네 보안원이 아니었습니다. 평양에서 직접 내려온 비사회주의 그룹과 검열 다녔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 사냥꾼들. 놈들은 속옷 차림에 저와 경희를 짐승 다루듯 끌어냈습니다. 경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왜 이러세요? 살려주세요. 한 놈이 경희의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나갔고 다른 놈이 제 면상에 군홧발을 날렸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짐짝처럼 우아즈 뒷칸에 처박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 문틈으로 우리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 담긴 경멸과 호기심. 저는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차는 덜컹거리며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목적지는 뻔했습니다. 살아서는 제 발로 걸어 나오기 힘들다는 그곳, 보이부 구류장이었습니다. 취조실은 냉동창고처럼 차가웠습니다. 시멘트 바닥에는 이전에 끌려왔던 사람들의 핏자국과 오물 자국이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쇠의자에 묶였습니다. 취조관은 책상 위에 투툼한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제 아내가 피를 토하며 썼을 신소장고 발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저와 경희가 언제 어디서 만났고 몇 번이나 잤으며 최 사장과 어떤 불법 거래를 했는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것처럼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야 83. 내 마누라가 아주 소설을 썼더만. 내 놈이 인연이랑 붙어먹으려고 나라 팔아먹는 밀수까지 했다며? 아닙니다. 저는 그냥 심부름만. 빡.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몽둥이가 제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새끼가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여기 들어오면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거 몰라? 폭행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제 인간성을 말살하려 틀었습니다. 내 놈이 사내 구실은 제대로 하나 보자. 놈들은 제 바지를 벗기고 성적인 수치심을 주며 조롱했습니다. 저는 벌거벗겨진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 미치게 만든 건 제 몸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경희의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내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 야, 이년 피부 하얀 거 봐라. 본 남편 놔두고 외간 남자랑 밤마다 뒹구니까 살결이 아주 피둥피둥하네. 야, 83년 놈년들이 아주 발랑 까졌어. 어디 맛 좀 볼까? 내 서방놈보다 내가 더 잘할걸? 아, 안 돼. 제발, 경희의 비명이 막히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친 숨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아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묶인 손목이 찢어지도록 발버둥 쳤습니다. 이 개새끼들아. 건드리지 마. 차라리 나를 죽여. 제가 소리칠수록 옆방의 웃음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그들은 즐기고 있었습니다. 법을 집행한다는 명목 아래 힘없는 여자를 유린하며 변태적인 권력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해서 선택한 여자. 지옥 같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던 그 여자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짐승들에게 뜯어먹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벽에 머리를 짓지으며 오열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답이 없다. 이곳에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그저 간부들의 놀이개이자 체제 유지를 위한 희생양일 뿐이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생존은 이들에게 그저 더러운 농담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옆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취조실 문이 열리고 최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거만한 표정으로 보이부 간부에게 미제달러 뭉치를 찔러 넣었습니다. 어이 지도원 동무. 우리 애들이 좀 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내 얼굴 봐서 이쯤 합시다. 간부는 돈다발을 세어보더니 흡족한 듯 웃었습니다. 최 사장님 식구인 줄 몰랐지 뭡니까? 진작 말씀하시지. 얘들아 풀어줘라. 돈. 결국 돈이었습니다. 제 안에 한 맺힌 폭수도 보이부의 서슬퍼런법 집행도 달러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개처럼 끌려가서 걸레처럼 만신창이가 된 후에야 돈의 힘으로 풀려났습니다. 경희를 부축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방 안은 폭격을 맞은 듯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경희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몸은 멍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 같았습니다. 경희야. 제가 손을 뻗자 그녀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지마. 나 더러워. 나 이제 어떻게 살아? 그녀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억지로 끌어안았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여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배고파서 외로워서 살기 위해 나 같은 놈을 선택한 죄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새벽빛이 그렇게 잔인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북한에서 완전히 낙인 찍힌 존재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우리를 벌레 보듯 할 것이고 보이부는 언제든 다시 우리를 잡아가 벌레 취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 사장. 우리를 빼내준 대가로 그는 우리의 영혼까지 저당 잡으려 들 겁니다. 야 83. 내 목숨값 비싸게 치렀다. 이제부터 내 놈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돼. 알겠냐? 풀려나기 전 최 사장이 제 귓가에 속삭인 말이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앞에는 늑대, 뒤에는 호랑이. 북한 땅 어디에도 우리 같은 83부부가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저는 경희의 멍든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경희야. 잘 들어. 그녀가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뜨자. 뭐? 어디로? 여기 말고. 아무도 우리를 가짜라고 83이라고 손가락질 안 하는 곳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탈북. 목숨을 건 도박. 잡히면 이번엔 진짜 공개 처형이거나 정치범수 용소행입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곳에 남아도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말라 죽느냐 맞아 죽느냐 아니면 카다가 총 맞아 죽느냐. 차라리 자유를 향해 뛰다가 죽는 게 나았습니다. 짐승으로 사느니 인간으로 죽겠다는 각오였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하던 경희가 제 손 위에 자신의 떨리는 손을 겹쳤습니다. 갈게. 오빠가 가면 지옥불이라도 따라갈게.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희망을 잡으려는 처절한 결의였습니다. 우리는 부서진 방 안에서 짐승의 시간을 끝내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마지막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습니다. 우리의 결심은 굳어졌지만 현실은 우리를 순순히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최 사장이 보낸 따까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사장님이 찾으신다. 두 년 놈 다 튀어오란다. 우리는 죄인처럼 끌려갔습니다. 최 사장의 집은 여전히 호화로웠습니다.
그는 비단 소파에 앉아 외제 양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서자 그는 입에 물고 있던 시가 연기를 내 얼굴에 훅 내뿜었습니다. 매캐한 연기 속에서 그의 눈이 뱀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야 83. 너희들 빼내는데 든 비타민 뇌물이 얼만지 아냐? 미제 달러로 5,000불이다 5,000불. 그가 탁자 위에 놓인 장부를 탁 하고 내리쳤습니다. 너희 목숨값 치고는 너무 비싸지 않냐? 우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최 사장이 킬킬거리며 웃더니 구둣발로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갚아? 어떻게? 내 놈 콩팥이라도 팔아서? 아니면 인연이 몸이라도 더 굴려서? 경희가 수치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잘 들어라. 너희는 이제 내 소유물이다. 내가 숨쉬라고 할 때 쉬고 죽으라고 할 때 죽는 거다. 보이부에 다시 쳐넣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니까 허튼 수작 부릴 생각 마라. 그는 우리를 살려준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지독한 감옥의 간수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원한 노예가 된 것입니다. 비참한 심정으로 부서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또 다른 악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 앞이 시끄러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구경을 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 익숙한 목소리가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나와. 이 더러운 환양년아. 내년이 내 남편 홀려서 감방까지 가게 만들어? 제 법적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산발한 채 문짝이 뜯겨나간 방 안으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막아설 새도 없이 그녀는 경희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악, 이거 나요. 흑흑. 내년이 죽어야 내가 살아. 이 도둑년아. 내 인생 물어내. 두 여자가 바닥을 뒹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희의 옷이 찢기고 아내의 손톱에 긁힌 얼굴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두 사람을 떼어 놓았습니다. 그만해. 다들 미쳤어? 그만하라고. 아내가 저를 밀쳐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너도 똑같아. 천하의 몹쓸 놈. 내 놈들이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죽어서 귀신이 돼서라도 너희들 잡을 거야. 평생 저주할 거라고. 그녀는 피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습니다. 구경하던 이웃들의 쑥덕거림과 경멸 어린 시선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쯧쯧 83년 놈들 꼴값 들떠네. 저러다 곧 총살당하지 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땅에 우리 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고립되었고 사방이 적이었습니다. 경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오빠, 나 너무 무서워.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죽어도 가다가 죽자. 여기선 개죽음이지만 거기로 가면 사람답게 죽을 순 있겠지. 우리는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에 남은 것들 중 돈이 될 만한 것은 모조리 장마당에 내다 팔았습니다. 이불, 냄비, 심지어 숟가락 하나까지. 그렇게 마련한 돈을 몽땅 털어 우리는 가장 중요한 물건을 샀습니다. 식량도 따뜻한 옷도 아니었습니다. 장마당 뒷골목 약장수에게서 은밀하게 구한 그것. 바로 쥐약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국경을 넘다 잡히면 다시는 그 지옥 같은 보이부 취조실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우리의 마지막 다짐이었습니다. 경희가 떨리는 손으로 하얀 가루약을 작은 비닐에 나눠 담았습니다. 오빠, 만약에 잡히면 우리 같이 먹는 거지? 나 혼자 두고 가면 안 돼.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약봉지를 제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약속할게. 살아서도 죽어서도 같이 가자. 우리는 서로의 옷깃 속에, 신발 밑창 속에 죽음을 숨겼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을 준비하고 나니 오히려 삶에 대한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으니까요. 디데이는 달이 없는 금은밤으로 정했습니다. 최 사장이 시킨 마지막 밀수 심부름을 가는 날, 우리는 그 길로 방향을 틀어 두만강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짐승의 삶을 끝내고 인간으로 살기 위한 우리의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운명의 밤이 앞가리를 벌린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사장이 지시한 마지막 심부름. 그것은 우리를 살려주는 동아줄이 아니라 우리 목을 매달 교수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교수대 위에서라도 춤을 춰야만 살 길이 열릴 테니까요. 밤 11시. 우리는 최 사장의 아지트에서 물건을 넘겨받았습니다. 배낭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그 안에는 최 사장이 중국 흑사회에 넘기려는 빙두필로폰 2kg가 진공 포장되어 들어있었습니다. 북한 돈으로 수천만 원, 중국 돈으로도 수만 위안이 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만약 가다가 검문소에 걸리면 변명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총살이거나 운이 좋아야 정치범 수용 소행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안주머니에는 그보다 더 무겁고 더 치명적인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장마당 약장수에게서 구한 하얀 가루약. 바로 쥐약이었습니다. 오빠, 나 떨려. 다리가 자꾸 풀려. 경희가 제 옷자락을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속눈썹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음장 같은 손을 제 겨드랑이에 끼워 녹여주었습니다. 괜찮아. 오늘만 넘기면 돼. 오늘만 지나면. 우린 더 이상 83도 아니고 그냥 너랑 나 진짜 부부가 되는 거야. 그 말은 그녀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공포에 질린 저 자신에게 거는 최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짐승처럼 산을 탔습니다. 보이부의 일선 초소를 피해 짐승들만 다닌다는 가파른 벼랑길을 기어서 이동했습니다. 발톱이 빠질 것 같았고 날카로운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어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부엉이 우는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멎을 것 같았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꼭 총을 든 군인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눈밭을 끼고 또 기었습니다. 그렇게 4시간을 걸어 도착한 곳은 두만강 상류, 강폭이 좁고 물살이 센 무산 쪽의 은밀한 피트 비밀 장소였습니다. 그곳에는 최 사장과 연결된 전문 브로커이자 길 안내인인 별명 독사가 기다리고 있기로 했습니다. 새벽 3시. 약속 장소인 고사목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빨간 담뱃불이 깜빡였습니다. 독사였습니다. 그는 이름처럼 눈매가 찢어지고 뺨에는 칼에 베인 흉터가 길게 나 있는 사내였습니다. 왔어? 시간 딱 맞춰왔구만. 거북이처럼 귀여울 줄 알았더니 제법인데. 독사는 뱀처럼 차가운 눈으로 우리를 위아래로 후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우리 배낭을 낚아채듯 가져가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하얀 가루가 든 봉지들을 확인한 그의 입가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건은 확실하네. 최 사장님이 너희 같은 떨거지들을 믿는 이유가 있어. 목숨줄이 간당간당하니까 일처리는 확실하구만. 그때였습니다. 짐을 챙기던 톡사의 시선이 경희의 허리춤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탈북을 대비해 옷을 4겹, 5겹 껴입고 있었고 젖지 않게 비닐로 꽁꽁 싼 돈뭉치를 몸에 두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물건만 전달하고 다시 돌아갈 사람들의 차림새가 아니었습니다. 톡사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공기 중에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잠깐. 톡사가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너희들. 꼬라지가 왜 이래? 산보 나온 사람들처럼 옷은 왜 그렇게 껴입었어? 그리고 그 허리춤에 불룩한 건 뭐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아, 그게 날이 너무 추워서. 경희가 몸이 좀 약해서 많이 껴입었습니다. 제가 애써 태연하게 둘러댔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밀수꾼의 눈을 속일 순 없었습니다. 톡사가 킬킬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끼들 봐라. 추워서. 야, 나 이 바닥에서 20년 굴렀어. 내 놈들 눈깔만 봐도 무슨 꿍꿍이인지 다 보여. 톡사가 갑자기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들었습니다. 서슬퍼런 칼날이 달빛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튀려고 작정했구나. 최 사장님 물건 넘겨주고 그 길로 중국으로 나르려고 했지. 함정이었습니다. 애초에 최 사장은 우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이용해 마약을 안전하게 넘기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를 제거하거나 감시하라고 독사를 심어둔 것입니다. 우리는 쓰다 버리는 카드 아니 꼬리 자르기용 도마뱀 꼬리에 불과했습니다. 오빠. 경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톡사가 순식간에 경희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칼날을 그녀의 목에 들이댔습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인연 목구멍에 구멍을 내줄 테니까. 경희의 하얀 목에서 핏방울이 맺혔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돈 줄게. 우리 몸에 있는 돈 다 줄게. 제발 보내줘. 저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톡사는 비릿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차피 내 놈들 죽이면 그 돈 다 내 거야. 그리고 최 사장님이 그러시더군. 혹시라도 땀만 먹으면 그 자리에서 배를 따버리라고. 시체는 강물에 띄워보내면 그만이라고. 그는 우리를 살려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었습니다. 보입으로 끌려가 고문당하다 죽느니 차라리 여기서 싸우다 죽는 게 나았습니다. 제 안에 짐승이 깨어났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자의 분노. 내 여자를 건드리는 놈은 그 누구라도 찢어 죽이겠다는 사리가 끌어올랐습니다. 경희야. 고개 숙여. 제가 소리침과 동시에 바닥에 있던 주먹만 한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만도 못한 새끼야. 우린 살고 싶다고. 저는 미친 개처럼 톡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톡사가 당황하며 칼을 휘둘렀지만 살기 위해 발악하는 짐승을 당해낼 순 없었습니다. 제가 휘두른 돌이 톡사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으악. 이 새끼가. 톡사는 경희를 놓치고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맷집이 좋았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다시 일어나 제 허벅지를 칼로 찔렀습니다. 푹. 살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뜨거운 피가 바지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넘어진 톡사의 위에 올라타 그의 손목을 밟아 칼을 떨어뜨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 그의 머리를 내리찍었습니다. 쾅, 쾅, 쾅. 죽어, 죽어. 우리 좀 살게 놔두란 말이야. 얼굴에 뜨끈한 피가 튀었습니다. 톡사의 저항이 멈추고 그의 몸이 축 늘어질 때까지 저는 이성을 잃고 내리쳤습니다. 하얀 눈밭이 시뻘건 피로 물들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들었을 때 경희는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사람이 죽었어. 저는 피 묻은 손으로 얼굴을 닦아냈습니다. 살인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불륜남을 넘어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돌아갈 길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가자. 빨리 가자. 저는 절뚝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허벅지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려 눈밭에 붉은 점선을 그렸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핏냄새를 맡고 경비견들이 몰려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시체를 눈구덩이에 대충 쳐박고 강가로 달렸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마지막 관문, 죽음의 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독사를 죽이고 10분을 더 달렸을 때 마침내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두만강. 탈북자들에게는 생명의 강이라 불리지만 그날 밤 제 눈에 비친 두만강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검은 용처럼 꿈틀거리는 시커먼 강물 위로 날카로운 얼음 조각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강폭은 불과 50m. 저 50m만 건너면 우리는 83부부도 아니고 범죄자도 아닌 그냥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물속에는 수많은 탈북자의 원혼이 잠겨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 무서워. 물이 너무 검어. 경희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독사에게 찔린 제 허벅지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려 바지 단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통증 때문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경희야, 잘 들어. 내 손 절대 놓지 마. 그리고 만약에 군인들한테 잡히면 저는 품속에 있는 쥐약 봉지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알지? 다시는 그 지옥으로 끌려가지 말자. 차라리 여기서 물고기 팝이 되는 게 나아. 경희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쇠사슬처럼 꽉 잡고 얼음장 같은 강물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을 담그자마자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차가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수천 개의 면도날이 살갗을 동시에 베어내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심장이 쇼크를 받아 멎을 것 같았습니다. 물이 허벅지까지 차올랐을 때 상처 부위가 불에 타는 것처럼 쓰라렸습니다. 참아야 돼. 소리 내지 마. 우리는 이를 악물고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가슴까지 물이 차오르자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깨진 얼음 조각이 얼굴과 목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까? 갑자기 등 뒤쪽 북한 초소에서 찌잉 마이너스 하는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던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북한군 초소에서 쏘아 올린 대형 서치라이트의 하얀 불빛이 우리를 정통으로 비췄습니다. 눈이 멀어버릴 것 같은 강렬한 비. 우리는 무대 위의 광대처럼 강 한복판에서 벌거벗겨졌습니다. 비라. 멈춰. 거기 꼼짝 마. 확성기 소리가 강물을 울렸습니다. 도주자 발견. 사격 개시. 쏴라. 자동보총 AK 소총의 총성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풍덩. 물기둥이 우리 바로 옆에서 솟구쳤습니다. 총알이 물을 가르는 소리가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늘에는 붉은색 예광탄이 레이저처럼 줄을 지어 날아왔습니다. 마치 불꽃놀이 같았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불꽃놀이. 경희가 비명을 지르며 물속으로 코꾸라졌습니다. 총에 맞은 건가? 경희야. 저는 물속으로 손을 뻗어 허우적거리는 그녀의 멱살을 잡고 끌어올렸습니다. 다행히 총에 맞은 게 아니라 발이 미끄러져 급류에 휩쓸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물을 잔뜩 먹고 캑캑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신 차려. 죽으면 안 돼. 다 왔어. 다 왔단 말이야. 저는 그녀를 제 등 뒤로 숨기고 방패막이가 되었습니다. 제발 나만 맞춰라. 이 여자는 살려줘라. 생전 믿지도 않던 하나님, 부처님, 아니 귀신들에게라도 빌고 싶었습니다. 제 다리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본능만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총알이 핏발치는 그 지옥 같은 1분 1초가 마치 1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발에 진흙이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네 발로 기어서 강둑을 기어 올랐습니다. 손톱이 빠지도록 흙바닥을 긁으며 위로 또 위로 기어갔습니다. 갈대 숲속으로 몸을 던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터져서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강 건너편 북한 땅에서는 여전히 서치라이트가 강물을 미친 듯이 훑고 있었고 군인들의 고함 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이제 강물에 가로막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건넜습니다. 죽음의 강을, 그 빌어먹을 국경을 넘었습니다.
경희가 덜덜 떨며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고 온몸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오빠, 우리 산 거야? 진짜 산 거야? 저는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래. 살았어. 이제 우린 가짜가 아니야. 우린 진짜야. 우리는 진흙탕 속에서 서로를 으스러져라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기뻐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춥고 너무 아프고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였습니다. 푸스럭. 갈대숲 뒤편에서 나뭇가지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반사적으로 서로를 떼어내고 품속의 쥐약을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이곳은 중국. 탈북자들을 잡아 북송시키면 포상금을 받는다는 그곳.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쑥 나타났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 얼굴을 비쳤습니다. 누구냐? 제가 돌멩이를 집어들고 소리쳤습니다. 그림자가 중국어가 아닌 어눌한 조선말한 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하라. 공 안 뜬다. 살고 싶으면 따라오라. 그는 구원자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인신매매하러 온 또 다른 악마일까요? 우리는 떨리는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그 낯선 그림자의 뒤를 쫓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지만 지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투명 인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림자처럼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바로 북송입니다. 북송되면 아시죠? 저와 경희는 아마 공개 처형장에 나란히 매달리거나 정치범수용소에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다 죽었을 겁니다. 우리는 연변의 한 시골 농가 지하창고에 숨어 지냈습니다. 브로커에게 빚을 진 대가로 저는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만 나가 돼지똥을 치웠고 경희는 갇혀서 농가 주인들의 식모살이를 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지하방. 밤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품속의 쥐약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빠, 무서워. 놈들이 온 것 같아. 경희가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괜찮아. 우린 안 잡혀. 잡히면 같이 먹고 가는 거야. 알지? 우리는 독약을 사탕처럼 만지작거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사랑? 낭만? 그런 건 사치였습니다. 매일매일이 안 잡히고 죽지 않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독한 공포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가짜 부부라고 손가락질 받았지만 이 차가운 지하방에서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끈끈한 전우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버텼습니다. 더 이상은 숨어 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남은 돈을 모두 털어 제3국으로 가는 루트를 샀습니다. 중국 대륙을 종단하고 동남아 정글을 넘어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죽음의 4,000km 대장정. 우리는 기차 짐칸에 짐짝처럼 실려 3박 4일을 이동했습니다. 먹을 거라곤 딱딱하게 굳은 빵 조각뿐이었습니다. 오줌이 마려워도 참아야 했고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베트남 국경을 넘고 라오스의 정글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걸어다니는 해골이었습니다. 정글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모기가 때로 달려들어 피를 빨았고 이름 모를 벌레들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더위와 갈증이었습니다. 오빠, 나 못 걷겠어. 그냥 나 버리고 가. 경희가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발은 물집이 터져 피고름으로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업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살아서 같이 밥 먹자며. 쌀밥에 고깃국 배 터지게 먹자며. 저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내 여자를 버리고 가면 내가 산다 한들 그게 사는 거겠습니까? 메콩강을 건널 때는 악어밥이 될 뻔했고 태국 국경을 넘을 때는 국경 수비대의 총구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삶에 대한 집착은 더 강해졌습니다. 마침내 태국 경찰에게 체포되어 수용소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웃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유치장에 앉아있는데 웃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북송되지 않는다. 이제는 한국으로 갈 수 있다. 수용소 생활 한 달 만에 드디어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태국 방콕의 화려한 거리가 지나갔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대사관 정문에 걸려있는 태극기. 바람에 펄럭이는 그 태극기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 깃발 아래가 내 나라다. 저기가 나를 사람으로 받아주는 곳이다.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국인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경희도 저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북한에서 불륜남녀로 범죄자로 불리며 짓밟혔던 우리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 인간이 되어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경희가 주방에서 찌개를 끓이고 있습니다. 오빠 밥 먹어. 그 평범한 한마디가 저에게는 매일 아침 기적처럼 들립니다. 더 이상 인민반장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쥐약을 품고 잘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더 이상 83부부가 아닙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혼인신고였습니다. 구청 민원실에 가서 신고서를 작성하던 날, 제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남편 아내. 그 당연한 단어 칸에 우리 이름을 적어 넣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북한에서는 목숨을 걸어도 가질 수 없었던 그 법적 부부라는 타이틀. 여기서는 종이 한 장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축하드립니다 하며 건네준 가족관계 증명서. 그 종이를 받아든 순간 제 가슴속에 박혀있던 83 짝퉁 가짜라는 주홍글 씨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 앞에서도 떳떳한 진짜 부부입니다. 하지만 행복함 속에서도 문득문득 가슴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북한에 두고 온 사람들 때문입니다. 특히 저를 죽도록 증오했던 제 전처. 그녀는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여전히 그 차가운 방구석에서 저를 저주하며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녀도 새로운 삶을 찾았을까요? 탈북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그토록 괴롭히고 고발했던 건 단순히 질투 때문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녀 역시 그 지옥 같은 체제의 피해자였습니다. 국가가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니 스스로 악기가 되어서라도 살아남으려 했던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녀에게 그리고 북한에 남겨진 수많은 83부부와 그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부디 살아만 계십시오. 우리의 비극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랑마저 통제하고 가정마저 파괴하는 그 비정상적인 체제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는 매일 뼈저리게 느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한 집에서 자고 아침에 웃으며 밥을 먹는 것. 누군가에게는 지루한 일상이겠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목숨을 걸어야만 얻을 수 있는 꿈입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83부부라는 멸시를 받으며 밤마다 숨죽여 우는 연인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체온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그 차가운 땅에서 짝퉁이라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사랑을 지키려는 그들. 그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저 살고 싶었던 사랑하고 싶었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불륜남의 비겁한 변명으로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인간의 존엄성은 그 어떤 이념보다 그 어떤 법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사랑도 가정도 인간도 모두 가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지금 제 옆에는 경희가 웃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 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당당하게 치열하게 살아갈 겁니다. 진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